자, 그러면 이제 이 성행동을 어떻게 이 호르몬 통제를 하게 되는지를 볼 텐데요. 자, 결국은 암컷의 생식 주기에 이제 생식 주기를 이 호르몬이 통제하게 되는데, 뭐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남성의 경우는 뭐 특별한 그 변화가 없습니다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 생식 주기가 있어서 흔히 말하는 월경 주기라고 하는 그래서 아이를 제대로 임신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또 그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기간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데, 또 다른 동물의 경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발정 주기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바로 이제 그 하나 이상의 난포가 성숙되면서 난자가 배란이 되고, 결국은 그 배란기에 제대로 된 어떤 그 남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정자를 만나서 이 임신을 하느냐,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그 만들어진 난자가 배란기를 거치면서 결국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사라지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난자와 함께 그 자궁 내벽에 있는 그 기관이 허물어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결국은 그 월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혈액들이 주로 방출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뭐 이렇게 여성의 경우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자신의 그 몸을 희생해가면서 어떤 그 임신 가능의 어떤 순간을 매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참 굉장한 에너지의 소비가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여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스트레스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어떻게 보면 그 자식을 만들어내고 종을 보존하기 위한 어떤 결정적인 작용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결국은 여성의 경우에 바로 그 자식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매달 한 번씩 하면서 또 그것이 제대로 이제 남성을 만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아이를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기회가 없게 되면 결국은 그 준비한 난자가 결국은 그 월경을 통해서 결국은 배출이 되게 되면서 또 많은 그 혈액과 많은 또 여성 그 몸의 희생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것은 생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내하수체 전엽의 난포 자극 호르몬 FSH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그 반응으로 이런 주기가 시작되어서 매달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난포 그 난자를 만들려면 난포가 성숙되면서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분비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그 자궁 내벽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결국 그 자궁 안에 그 난자가 들어와서 이제 착상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또 바깥에서 외부에 이제 그 남성의 정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임신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만은 남성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 부분이 허물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에스트라디올이 결정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결국은 또 뇌하수체가 작용을 해서 이른바 황체 형성 호르몬 LH라는 것을 분비시키게 됩니다. 자, 이것이 급속적으로 분비되게 되면서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이 이른바 배란 결국은 그 난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난포에서 난자가 만들어져서 결국 그 난자가 이 밑으로 난소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자궁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난자가 떠난 그 난포, 빈 난포는 결국은 황체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이 황체 형성 호르몬은 계속 분비되니까 결국은 에스트라디올 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계속 이렇게 그 임신의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 황체는 죽고 사라지고 호르몬 분비가 또 시작되면서 월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여성들이 흔히 이제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뭐 대부분을 희생시키면서 어떤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수컷성 행동을 특징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요 있는 냄새의 성분이 그 작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요 밑에 있는 경우 이것이 결국 수컷으로의 성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테스토스테론의 조직화 효과인데 요 안쪽에는 결국은 남성화와 탈여성화가 작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 예. 그 성호르몬은 아니지만 역시 그 성호르몬 비슷한 영향을 주는 페로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것이 주로 이제 오줌에 있습니다. 오줌 성분에 있는데 결국 이 성분이 그 성생리학과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앙커생지. 앙커생지의 오줌에 있는 냄새 그리고 그 냄새 안에 있는 성분 이것은 이제 페로몬의 일종인데 결국은 이 앙커생지의 오줌에 있는 냄새 성분이 그 앙커들의 발정 주기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그 발정 주기를 좀 길게 하고 예, 궁극적으로는 이제 멈추게 해서 하는 건데 이걸 갖다 우리는 리부트 효과라고 부르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앙컷들 그리고 이제 인간의 경우 이를테면 뭐 기숙사 생활하는 그 여학생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집단 생활을 통해서 같은 그 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떤 생리 주기도 비슷해지고 어떤 뭐 그런 이 싱크로 효과 뭐 이런 것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리부트 효과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컷생쥐의 오줌에 있는 냄새, 수컷생쥐의 오줌에 있는 냄새를 맡게 되면은 바로 이 리부트 효과가 차단되면서 앙컷 주기가 동기화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좀 더 임신이 쉽게 되도록 그런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또 반덴베그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 수컷생쥐의 오줌에 있는 냄새에 있는 요 성분, 요 페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 앙컷에게 영향을 주어서 임신이 가능하게끔 더 특별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거죠. 요 얘기는 참 이걸 재미있다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떤 면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자 이미 앙컷 생쥐가 임신을 했어요. 다른 수컷의 생쥐를 다른 수컷의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앙컷 생쥐 근데 이 임신한 생쥐가 다른 수컷 원래 임신을 시킨 수컷이 아닌 다른 수컷의 오줌 냄새를 맡게 되면은 그 무슨 참 오묘한 작용인지 기존에 그 자기 뱃속에 가지고 있는 이 앙컷의 그 새끼를 유산을 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되죠? 기껏 그 어렵게 노력을 해가지고 앙컷 그 뱃속에 그 새끼를 임신을 했는데 왜 엉뚱한 다른 수컷의 오줌 냄새를 맡으면 유산이 될까? 자, 어떤 면에서는 잔인하게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새로 만난 더 건강하고 더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건강한 수컷을 만나게 되면은 기존의 수컷이 가지고 수컷으로부터 받은 또 그렇게 해서 임신이 되었던 앙컷 새끼를 유산시키고 더 새로운 건강한 새끼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는 또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브루스 효과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기 이 강의록에는 그 집어넣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이 또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 쿨리지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컷들이 어쨌든 뭐 그 앙컷하고의 성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그 임신을 가능하게끔 그 성행위를 마치고 나면은 또 한동안은 그 성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또 하지 않는 그런 불응기 반응을 하지 않는 기간이 있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역시 그 똑같은 앙컷이 아니라 전혀 다른 또 엉뚱한 앙컷이 나타나게 되면은 역시 그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불응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또 역시 왕성한 성적인 욕구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성행위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자꾸 새로운 앙컷을 만나게 되면 원래 똑같은 앙컷하고의 계속되는 그 성행위는 한두 번 하게 되면 결국은 멈추게 되고 행위를 멈추게 되는데 결국은 새로운 그 앙컷을 만나게 되면 자꾸 성행위를 더 증가시키게 되는 욕구가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는 결국 이런 효과들 때문에 그 남성이 또 본능적으로 또 생리적으로는 참 바람을 많이 피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인간 세계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인 법칙이라는 것은 꼭 인간이 동물적인 수준에서 생리적으로만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역시 또 사회적인 약속을 통해서 자기 배우자 또 자기가 그 약속한 그 배우자한테에서만 어떤 그 성행위를 하는 것이 원칙적이죠, 그죠? 이것을 거부하면은 또 법적으로 또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리적인 어떤 장치로만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인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이 대부분의 그 연구들, 또 실험실 안에서 동물 연구를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결국 이 생식생리학과 행동에서의 어떤 이 페로몬 효과는 서골비계, 부후계라고 하는 그 쥐들의 경우죠. 쥐들의 그 코 앞쪽에 있는 그 서골비계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코 안쪽에 있는 후구계가 있고 부후구계가 있는데 그 부후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중대된다. 이 페로몬 효과가 중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설치류의 코 앞쪽에 여기 있고 서골비기관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후구가 아닌 부후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자, 또 이제 재밌는 것은 결국 이 페로몬의 작용인데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이른바 그 젖땀이죠, 젖땀.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흐르잖아요. 여름 뭐 더울 때는 더 흐를 텐데
결국 역시 이 겨드랑이 땀에도 이 페로몬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페로몬 성분이 많이 있어서 결국은 그 여성 월경 주기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은 뭐 남성이 남성 땀의 냄새를 맡거나 여성이 여성 땀의 냄새를 맡으면 오히려 그것은 불쾌한 냄새이죠. 그런데 이제 반대되는 성의 그 땀 냄새를 맡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그 페로몬의 활성화 효과로 어떤 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상대편 성의 어떤 그 오줌 냄새도 마찬가지죠. 같은 남성끼리 또는 같은 여성끼리 오줌 냄새를 맡으면 아우 이건 참 불쾌한 건데 상대방의 그 오줌이나 땀 냄새를 맡게 되는 것은 오히려 성적인 이 흥분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 땀에 있는 물질은 오히려 여성의 기분을 개선시키는 이게 참 오묘한 그 남녀 관계 조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쥐한테 있는 이 코앞에 있는 이 소골비계 페로몬 효과를 중재하는 이 부분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일부분 퇴화된 기능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효과는 대신에 우리 인간의 코 안에 있는 이 후구, 이 후각기관, 이 부분에 의해서 중재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뭐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 생리적인 측면을 보자면 참 이렇게 페로몬 효과처럼 이 냄새의 효과, 그리고 특히 뭐 오줌이라든지 땀이라든지 여기서 오는 어떤 효과가 참 큰데, 근데 또 이제 인간은 또 고성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이고 문화적인 동물인데, 자, 여러분이 처음 만난 이를테면 뭐 소개팅을 통해서 만난 남성과 여성이 만났는데 처음부터 이 상대방의 오줌 냄새를 맡는다든지 또 겨드랑이 땀 냄새를 맡는다든지 여기서 직접 하게 되면 아주 큰일 나죠. 네, 아주 큰일 나는 행위인데, 그러나 어쨌든 뭐 생리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인간의 경우에는 이런 그 생리적인 땀 냄새, 오줌 냄새뿐만 아니라도 역시 그 시각적인 매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발견해서 역시 그 사회적인 관계, 의사소통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자기의 배우자를 정하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봐야지 뭐 이 페로몬만 가지고 결정된다는 건 또 볼 수 없겠죠, 그죠? 자, 인간에 있어서 역시 성적 매력, 페로몬이 역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인간이 과연 그렇게 쥐 수준에서처럼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느냐는 뭐 그렇다라고 하는 연구는 없지만은, 그러나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성에 의해 분비되는 이 안드로스타디에논이라는 냄새하고, 그리고 여성에 의해 분비되는 에스트로겐 화합물, 여성 호르몬 냄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대편의 냄새를 맡을 때겠죠. 네. 상대편의 냄새를 맡을 때는 오히려 이 뇌가 더 활성화되고 역시 사람의 매력도 평가를 변화시킵니다. 결국은 뭐 딱히 페로몬이 작용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어쨌든 이런 냄새들이 이 매력을 더 증가시키는 것은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방 그 성 상대방의 경우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그 누군지를 알아보는 것을 그 냄새로 또 상대를 잘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아주 그 친밀한 상대의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역시 이제 이것이 결국은 자연의 조화인 것이, 결국은 이제 남성의 분비물의 냄새와 여성의 분비물의 냄새가 이렇게 서로 흡수게 되면 이게 조화가 되면서 서로 매력을 느끼게 되지만, 그러나 역시 홀로 있는 그 노총각이나 뭐 노처녀, 사실 뭐 이런 말도 요즘에는 없어질 경우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혼자 싱글로 오래 있게 되면은 역시 뭐 이를테면 뭐 이 흔히 많이 쓰는 그 호라비 냄새라든지 오히려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면에서 또 사실 이 싱글로만 있는 것보다는 역시 뭔가 이 배우자를 만나서 또 여친 남친을 만나서 서로의 어떤 그 냄새를 교환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매력적인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이 그렇게 남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그 성행동의 호르몬 통제에 있어서 인간의 성행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다른 수컷 포유류와 마찬가지로 역시 그 고안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죠. 이것이 역시 남성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여성의 경우는 특별히 성행동을 하는데 또 성적 흥미를 경험하는데 에스트라디올, 또 프로게스테론, 여성 호르몬이죠.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있으면 조금 더 좋다는 얘기겠죠.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있으면은 역시 여성의 성적 추동과 또 그 질적인 측면, 또 강도 세기에 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남성은 그 여성의 주기, 이를테면 생리적인 주기, 내란 주기, 월경 주기로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남성은 뭐 꾸준하게 거의 비슷한 비율로 성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는 좀 더 여성이 주도적으로 되는 그 활동을 보이는 기간은 에스트라디올,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 언제일까? 바로 이 배란기. 이 배란기 주변에서 가장 여성은 성적 활동을 왕성하게, 그것도 더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죠. 보통은 남성이 더 주도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오히려 이제 남성의 경우는 여성의 주기에 비교해서 보자면 주기 전체적으로 골고루 비슷한 형태의 어떤 성적 활동을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평소에는 좀 잠잠해 있다가 역시 이 배란기 주변에서는 가장 왕성한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결국 요 남성이 보여주는 행동은 여기 보시는 이 붉은색 계열의 선 쭉 일관적인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 자, 여성의 경우에는 역시 난포가 만들어지고 또 배란되고 황체화되고 월경을 하게 되는 요 시기를 봤을 때 가장 임신이 가능한 시기, 요 배란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 배란기 시기에 가장 여성의 경우는 왕성하게 이 성적 행위를 주도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남성의 경우보다는 여성의 경우 역시 배란기 때 가장 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황체화되어서 뭐 임신이 되었다 치면은 그때는 오히려 주도적인 행위를 안 해야 되겠죠, 오히려. 자, 그 다음 이제 얘기 드릴 문제는, 자, 이른바 이제 성적 지향의 문제입니다. 성적 지향.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은 성적 지향이 이를테면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자연적으로는 남성은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은 남성을 좋아하겠죠, 그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른바 이성애, 헤테로섹슈얼이라고 하는 이 이성애가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또 이것이 성적 지향의 대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역시 이제 때때로 특이한 경우에 남성이 더 남성을 좋아하고 또 여성이 또 여성을 더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경우는 결국 이제 호모섹슈얼이라는 이제 동성애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남성이 남성을 좋아하는 어떤 게이라든지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레즈비안의 형태로 이렇게 발달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은, 자, 역시 이제 성적 지향을 결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생리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역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아마도 이 안드로겐이 아니냐. 안드로겐이 결국 남성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이 출생 전에 이 아이에게 어떤 노출이 되어서 영향을 주면은 결국 이것은 남성적인 그런 지향을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안드로겐 노출이 없으면 그냥 여성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출생 전 안드로겐화된 소녀의 연구인데, 자, 결국 이 소녀이니까 여성이죠. 여성인데 여성으로 이렇게 임신이 되어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근데 출생 전에 이 안드로겐에 노출되어서 남성 호르몬을 만나게 되면은 역시 안드로겐 구조화 효과로 성적 지향이 남성 지향적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소녀이면서도 여성을 더 좋아하는 그런 지향을 가지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안드로겐화 되게 되면은 소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하고 총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또 남성으로서 성적 지향, 그러니까 여성을 더 좋아하는 거죠. 여성으로 자랐지만 남성 호르몬을 안드로겐을 미리 경험하게 되면은 출생 전에 그럼 남성으로서의 성적 지향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 안드로겐이 출생 전에 작용하지 않고 자연적인 기본 형태의 상태에서는 이 사람의 해부학적인 기관 그리고 행동은 기본적으로 여성적인 형태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적 지향에 있어서도 참 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요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이 특정 뇌구조하고 어떤 성적 지향의 관계가 딱 있느냐.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영성애자는 어떤 뇌구조가 어떤 뭐 비정상적으로 발달한다, 이런 걸 찾으려고 많이 연구도 하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명백한 증거는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적 지향이 어떤 뇌구조의 차이에 따라서 뭔가 차이 있느냐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생리심리학적 관점에서 알려진 뭐 그것도 아주 강력한 증거는 아니고 약간의 증거입니다만은, 특히 남성 동성애자 경우에는 남성 이성애자 대부분의 경우죠, 그죠? 네. 대부분의 경우보다 더 많은 형이 더 많은 가족 관계에서. 그러니까 남성이 더 많은 남자 형제가 더 많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오히려 남성 동성애자가 될 경향성이 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생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사실 또 인간이 영향을 받는 또 중요한 요인이 환경적인 요인인데,
어떻게 보면 남자 형제들이 더 많으면 또 집에서 남자로 키워지게 되는 거고, 역시 우락부락한 남자들끼리 모여서 살다 보면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는 남성으로 더 많이 자라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디까지나 생리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남성 형제가 더 많을 경우에는 결국은 엄마죠. 엄마의 그 면역계가 그 남자 태아에게서만 나타나는 단백질이 있어서 그 부분에 더 민감하면서 그게 영향을 끼쳐서 그 다음 출생되는 남자아이를 출생시킬 때 뭔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연구가 있는데,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강력한 증거는 아닙니다. 약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인간의 경우 반드시 이런 그 생리적인 몇 가지 증거만 가지고 성적 지향이 완전히 결정된다기보다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그 환경적인 영향도 중요하고 교육이나 훈련, 문화 이런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리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런 그 남성 호르몬이라든지 또는 그 면역계의 작용 이런 것을 또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또 사회과학자로서 심리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역시 그 남성의 어떤 그 사회적인 훈련 과정, 교육 과정, 양육 과정 이런 것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역시 또 이제 쌍둥이 연구 같은 것을 해보시면, 쌍둥이 연구를 해보면 남성 여성 모두 또 유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성적 지향에 상당히 많이 관여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성적 지향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 새끼 원숭이들한테 이런 그 장난감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원숭이의 경우입니다만은 역시 원숭이 암컷은 역시 뭔가 양육하고 키우고 보호하는 그런 종류의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 암컷인데 역시 인형을 가지고 노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여성 어린이, 여자 어린이의 어떤 행동이죠, 그죠? 이런 경향을 보이고, 또 원숭이 수컷의 경우에는 좀 더 뭔가 이렇게 보살피고 보호하고라기보다는 뭔가 좀 더 활동적이고 또는 공격적인 그런 종류의 장난감을 더 많이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역시 자동차, 뭔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역시 자동차 또 사고 나면 또 공격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런 액티브한 이런 장난감을 더 많이 가지고 온다는 점에서 꼭 이런 성적 지향의 문제는 또 인간만이 아니고 어떤 원숭이 또 포유류 수준에서도 역시 또 이게 앙크스로 자라느냐 또 수컷으로 자라느냐 이런 성적 지향이 굉장히 그 성별의 또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성행동이 어떻게 신경적인 통제를 받는지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실험동물 연구에서 나온 내용인데 서로 다른 그 뇌기제, 이 브레인 메커니즘이 앙컷의 행동 그리고 수컷의 성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컷의 경우 역시 그 브레인 안에 뇌 안에 어느 부분이 이 성행동 통제에 제일 결정적일까라고 봤는데 결국은 요 전뇌 영역에 있는 이 내측 시삭전 영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그 수컷의 성행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요 내측 시삭전 영역 요 부분을 자극하게 되면 교미 행동, 성행위를 유발시키게 되겠고, 근데 요 부분이 뭔가 사고로 손상이 되었어. 그러면은 아예 이런 행동을 못하는. 흔히 우리는 이제 고자라는 말을 하는데 바깥에 물리적으로 그 남성 성기관에 그 어떤 상처가 있어서 고자가 되지 않더라도 이 뇌의 일부분이 상처를 받게 되면 특히 요 내측 시삭전 영역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남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또 시삭전 영역에 보시면은 여기 성전 영역이 상처를 받게 되면은 결국은 그 남성 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거겠죠. 또 시삭전 영역에 보시면은 여기 성적 이형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언제 발달하게 되느냐. 이 부분은 동물의 생애 초기에 안드로겐 역시 남성 호르몬에 노출되면 이 부분이 발달하게 되는 거고 요 역시 성적 이형핵은 인간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실험 동물에게 요 내측 시삭전 영역에 여기 있는 그 성적 이형핵 이 부분을 파괴시켜 버려. 그러면은 교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 사진이 그것인데, 저 왼쪽에 그 A번에 있는 것이 정상적인 수컷의 그 시삭전 영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B 부분은 그 정상적인 암컷의 그 시삭전 영역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성인데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출생 직후에 주입해가지고 조금은 안 들어가는 남성화된 암컷의 경우에는 역시 그 여성하고는 달리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약간 다른 그 정상적인 암컷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요 내측 시삭전 영역의 뉴런에는 뭐가 있느냐? 결국은 이 남성 호르몬이 안드로겐 수용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은 동의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영역의 뉴런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고. 자, 요 내측 시삭전 영역에 직접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게 되면은 자, 역시 이제 그 정상적인 수컷의 경우에 요 부분에 그 활성화되면은 정상적인 또 성행위를 합니다만은 자, 이를테면은 뭐 우리 뭐 사극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내시 환관들처럼 이 거세한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수컷으로의 행위를 못 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이 환관들 내시들 경우에도 성인이 되어서 뭔가 이제 이미 자기의 그 남성 성기관은 거세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 내측 시삭전 영역 뇌 브레인 안쪽에다가 이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게 되면은 이런 교미 행동을 하는 것을 회복시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성기관에 어떤 장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교미 행동은 회복시켜서 보여준다는 거죠. 또 다른 이 성적 이형 뇌 영역인 내측 편도체, 내측 편도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은 또 후각의 정보를 내측 시삭전 영역으로 내보내서 역시 또 그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또 내측 시삭전 영역의 뉴런들은 그 수도 주변 회백질이라고 하는 PAG 영역, 그리고 연수에 있는 거대 주변 세포획, 그리고 척수, 여기서 이제 생식기 반사를 통제하는데 이제 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수컷의 성행동을 통제하는 그런 회로의 일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여기 있는 그 거대 주변 세포획. 거대 주변 세포획 그리고 척수 연결 이 부분은 성행위를 억제하는 억제적인 그 역할을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결국은 남성이 성행위를 하고 교미 행동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그 정액을 방출하는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뇌의 그 강화 기전, 뭔가 더 보상을 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게 하고 또 몇 개의 시상핵, 그리고 외측 피각, 그리고 소뇌 이런 부분에서 증가된 활동에 의해서 요 남성의 사정이 그 수행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근데 이제 이런 것은 편도체하고는 조금은 관련이 없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남성 수컷의 성행동에 대해서 신경적인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종합적으로 보게 되겠는데, 역시 그 제일 중요한 그 영역이 바로 여기 있는 내측 시삭전 영역이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측 시삭전 영역이 한쪽으로는 여기 있는 내측 편도체라고 하게 되는데, 역시 내측 시삭전 영역이 손상이 되면은 성행동이 망가지게 되겠고, 역시 출생 전에 뭔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여기 있는 성적 이형의 크기를 줄이게 돼가지고 결국 성행동이 감소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포스 단백질을 만들게 되겠고, 또 이 부분에다가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면은 뒤에 거세된 쥐지만 이 부분에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면 뒤에 성행동을 높이게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되는 내측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에 이 부분의 손상은 성행동을 와해시키고 교미를 하게 되면 역시 포스 단백질 생성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이 PAG라고 하는 이 부분, 수도 주변 세포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거대 주변 세포액을 흥분시키고 내측 시삭전 영역에 의해서 억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연결되는 거대 주변 세포에 정상적으로는 교미 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 내측 시삭전 영역에 의해서 억제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중심피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그 포스 단백질 교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도 이 포스 단백질이 생성되게 되겠죠. 이런 그 것들이 종합적으로 수컷의 성행동에 대한 신경적인 통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앙컷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전내 영역에 있는 어디일까? 네, 시상 하부에 공내측핵이라고 있습니다. VMH, 공내측핵이라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손상당하면은 짝짓기 행동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을 잘 자극하면은 짝짓기 행동을 촉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트라디올, 프로게스테론 다 여성 호르몬인데 이거 모두 이 영역에서 촉진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역시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수용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에스트라디올이 점화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그 VMH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기가 증가되게 되면서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수용기를 가지고 있는 뉴런은 어디에다가 또 축색을 내보내느냐? 역시 중뇌 주변 중노의 수도 주변 회백질 페이지 영역에 축색을 보내게 되고, 또 요 뉴런들은 연수 망상체 연결을 통해서 여성 행동을 구성하는 특징 반응을 통제한다는 거죠. 자, 여성의 오르가즘은 언제 주로 일어날까? 역시 남성이 그 정액을 내보내는 사정 활동 안에 역시 여성도 따라서 활성화되게 되겠는데, 역시 이 영역이 활성화되면서 수도 주변 혈액질도 역시 활성화가 증가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종합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여성의 성행동이 통제되느냐를 알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는 여기 시상하고 공격입니다. VMH라는 곳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면서 이 부분이 손상되면은 이 역시 여성 성행동이 와해되고 또 교미를 하면 포스 단백질 형성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뉴런에는 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기가 있고 여기에다가 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주입하면은 난소가 제거된 또 갱년기 여성이라도 이 성행동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결국 요 복내측 핵은 또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느냐? 여기 있는 또 내측 편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역시 교미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포스 단백질이 생성되고 또 이 안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VMH는 결국은 축색을 어디로 내보내느냐? 여기 있는 PAG, 수도주변 혈액질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이 축색을 내보내는데 이 부분이 손상되면 성행동이 와해되고 또 에스트라디올,
또는 VMH 자극을 하게 되면 신경 활성화가 되겠죠. 또 역시 이 부분에는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이 수용기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연수의 거대 주변 세포에게 또 그 축색을 내보내면서 교미 행동에 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이제 수컷의 성행동 그리고 암컷의 성행동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신경 통제 부분을 봤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이 그 이전에 배운 내용 중에서 잠깐 기억을 떠올려 보면 역시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연구 방법론에서 이 부분이 좀 나왔는데 결국은 어디서부터 입력이 되고 또 어디서부터 출력이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순행성 그 자극 또 역행성 자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식의 신경회로를 알아낸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또 이제 재밌는 문제 중 하나는 과연 그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들이 과연 암컷 수컷이 과연 1대1 관계를 유지해서 쭉 가느냐 아니면 1대 다 관계를 유지하느냐인데 결국 우리 뇌 안에서 어떤 그 호르몬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 펩타이드 중에 하나인 바소프레신 그리고 옥시토신 요 물질들이 어떤 암수 1대1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컷의 경우에는 바소프레신이 작용을 하고 또 암컷의 경우에는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작용해서 1대1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또 예를 보자면 그 들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이 대초원 들쥐, 프레리 들쥐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부 일처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대1 관계를 유지해서 쭉 가는데 그러나 이제 목초지 들쥐, 매도 들쥐라고 하는 요 놈들은 아주 그 1대다 그 관계 뭐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란한 거죠, 그죠? 예. 한 놈의 수컷이 여러 명의 수컷을 자꾸 이렇게 상대하려고 드는데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또 어디까지나 인간의 시각에서 도덕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 것으로 보면 문란하다라고 평가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새끼를 많이 퍼뜨리는 어떤 자연 법칙으로 보자라면 뭐 굳이 뭐 도덕적으로 문란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어쨌든 뭐 일부 일처제 또 이런 것은 뭐 인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만은 일부 이 대초원 들쥐에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데 역시 1부 1처제를 유지하는 들쥐는 1부 다처제 들쥐보다는 역시 복측 정내에 역시 바소프레신 수용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도 역시 인간의 경우입니다만은 역시 1부 1처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럼 바람피는 그 상대방에게 그럼 바소프레신을 자꾸 투입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죠? 자, 역시 또 인간에 있어서 또 암수 1대1 관계를 형성하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요 옥시토신입니다. 특히 이제 암컷에게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역시 또 그 옥시토신이 분비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안정감, 평온감, 결국 행복감이죠, 그죠? 네, 역시 한 사람과 일관적으로 쭉 관계를 유지할 때 더 행복한 그런 심리적인 느낌을 가진다는 점에서 1대1 관계가 주는 장점은 안정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나 뭐 1대1 관계가 아니고 1대 다 관계, 여기서 한번 관계하고 여기서 한번 관계하고 이렇게 사방팔방에서 관계하는 것은 새끼를 퍼뜨린다는 점에서는 장점이지만 안정적인 관계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안정적 관계를 해치고 뭔가 불안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어버이 행동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텐데, 자, 결국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대초원 들지로 살 것인가, 목초지 들지로 살 것인가, 일부 일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는 어떤 사회적인 행동으로서의 어떤 결정이 더 많이 좌우되는 것이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우리가 이런 것을 반드시 또 생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생리적인 신경전달 물질 이것으로 어떤 일부 일체제를 유지하는 아니냐,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역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좀 더 고차적인 활동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생리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그런 신경전달 물질 바소프레신이라든지 옥시토신이 작용을 하느냐, 이게 생리심리학 관점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역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역시 그런 사회적인 측면, 또 역사적인 측면, 사실 남녀가 1대1로 만나서 서로가 자유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는 이 과정은 비교적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아주 근대, 현대에서 나타난 거죠. 이른바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어떤 이런 남녀 간의 연애가 일어나고 사랑을 통해서 이 1대1의 어떤 부부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거,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역사적으로 볼 때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일이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경우도 과거 100년, 아니 5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 중매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또 중매를 합니다만은,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해서 1대1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비교적 아주 최근에 근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이 일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남녀가 어쨌든 그런 1대1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관점은 뭘까? 지속적으로 자기 새끼를 꾸준히 잘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어버이 행동, 부모로서의 행동을 보여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데, 자, 특히 이제 모성 행동이 또 특히 어버이 행동에 있어서 더 중요하죠. 자, 많은 종이 있습니다만은 설치류, 특히 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의 새끼를 보살피는 모성 행동의 역할들은 주로 이 어미한테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미의 의무를 보게 되면은 결국은 어미들은 둥지도 짓고 새끼도 낳고, 또 새끼가 더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키우고, 먹이 주고, 젖주고, 양육하고, 새끼들이 또 둥지 밖을 벗어나면 또 물어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동들을 주로 어미들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미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새끼들이 또 젖을 먹고 또 그냥 그대로 있지가 않죠. 결국은 일부 소변을 하고 또 일부 대변을 하는데, 그런 것을 다 돌보는 것도 어미의 역할들이고, 또 자연적인 상황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풍족하게 보장된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이 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종종 어미들은 새끼들의 소변을 먹습니다. 물이 부족할 때 그런 경우죠. 이런 굳은 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어미가 모든 에너지를 투입해서 새끼들을 키우게 되는데, 여기도 보다시피 주로 암컷생쥐, 거미생쥐가 주로 이런 일을 담당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포유에 있어서 이 남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참 암컷 어미들이 참 대단한 일을 하는 거죠. 새끼를 키우고 보살피고 자라게 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인간의 경우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어미한테 여성에게 주어져 있고, 물론 남성이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보살펴줘야 합니다만은, 또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여성이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남성이 이런 양육의 의무를 분담한다라고 하는 것,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운동의 하나라고 봐야 되겠죠. 자, 처녀 암컷, 새끼를 낳지 않은 처녀 암컷에게 이런 어린 새끼를 노출시켜주면은, 자기가 낳은 새끼가 아니지만 이 처녀 암컷의 경우에 이 모성행동을 자극해서 아이를 품어주고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모성행동을 유도하는 자극이 결국은 분만한, 직접적으로 새끼를 낳는 행위뿐만 아니라 임신 말경에 나타나는 호르몬이 이런 것들을 유도시킨다는 거죠. 자, 이른바 모사 자극, 실제로 아이를 낳은 암컷이 아니더라도 처녀 암컷이라도 이런 모성행동을 촉진할 수가 있는데, 이런 프로게스테론, 또 에스트랄들 같은, 또는 프로락틴, 이런 호르몬을 주입하면은 모성행동을 촉진시킨다는 거죠. 자, 역시 호르몬 작용도 중요한데, 옥시토신도 어떤 종에서는 어미 새끼 사이의 관계 형성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 역시 호르몬 작용도 중요한데 옥시토신도 어떤 종에서는 어미 새끼 사이의 관계 형성에 개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옥시토신을 주입하게 되면 모성 행동을 확립시키는데 아주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신한 쥐의 그 호르몬의 분비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게 되면은 역시 세 가지 종류의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프롤락틴 수준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밑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프로게스테론은 이 임신해서 요 임신 중간기에 가장 많은 활동을 보이는데, 출산, 분만할 시기쯤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 젖을 분비하게 하는 프롤락틴 이 부분이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호르몬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남성의 경우, 수컷의 경우에 그 외측 시작전 영역, 수컷의 성행 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영역인데, 이 영역이 역시 모성 행동에도 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쥐를 대상으로 이 fMRI 연구를 해봤더니 어미가 요 새끼들하고 같이 있을 때 뇌의 그 강화, 보상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의 경우는 자기의 아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여성들이 역시 요 비슷한 뇌 영역에서 아주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역시 여러분들이 휴대폰 바탕화면을 뭘로 합니까? 보통 뭐 남성들의 경우에는 바탕화면에 그 여성, 그 인기 있는 여성 연예인을 바탕화면으로 하는가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뭐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역시 뭐 딸 바보 아들 바보 이런 말들이 있듯이 자기 그 자식들, 새끼들 사진을 이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매번 보는데, 결국 이것은 그만큼 보상 효과를 주게 되고 결국은 자기 새끼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더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여성의 경우 자기 아이 사진을 보면서 가장 행복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런 이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자, 부성 행동은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납니다. 드물게 나타나서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게 되면 역시 그 일부 일처제 둘째이냐, 일부 다처제 둘째이냐 따라서 이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제 내측 시삭전 영역, 여기 성적 이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일부 일처제는 요 성적 이형이 덜 뚜렷한데, 일부 다처제 수컷의 경우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내측 시삭전 영역을 손상시키면 부성 행동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인간의 아버지 대상으로는 어버이 보살핌의 측면이, 또 혈액의 프롤락틴 성분, 또 옥시토신 수준이 관련이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성 행동이라는 것은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죠. 그죠? 자, 마지막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성은 성염색체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 염색체는 생식성 발달을 통제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고안에서 분비되는 두 가지 테스토스테론, 또 항밀로 호르몬, 이것이 각각 남성화 그리고 탈여성화를 시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적 성숙은 뇌하수체 전엽이 이 생식성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일어나게 되겠고, 또 이 생식성 자극 호르몬은 이 성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해서 성적 자극을 일으키게 되겠죠. 여성의 생식 주기는 난소는 또 난소 그리고 뇌하수체 전엽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고, 또 안드로겐은 또 뇌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행동적인 남성화, 또 탈여성화의 원인을 만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영장류보다는 또 다른 포유류에서는 이
에스트라디올하고 프로게스테론이 앙컷의 성행동을 활성화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은 모든 종의 포유류의 수컷 성행동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쥐의 경우 코앞에 있는 소골비기관 그리고 후구 수용기에 의해서 감지되는 페로몬 냄새 성분이 되죠. 그것들은 다른 종의 구성에서 느끼는 성적 흥미, 생식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인간의 경우 안드로겐의 조직화 효과는 이 성적 선호, 성적 지향에 아주 명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겠죠. 자, 안드로겐은 남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적 행동의 활성화 효과를 가지고 있고 에스트라디올은 여성에게 있어서는 여성의 성적 효과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실험동물에서 내측 시삽전 영역을 봤을 때 그 부분의 성적 영역은 수컷의 성행동이 결정적이고 앙컷의 경우에는 복내측에 있는 그 영역이 앙컷의 성행동에 결정적입니다. 나아가서 성호르몬은 이런 뇌영역을 뉴런에서 페로몬과 관련된 정보를 받는 내측 편도체 그 부분에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버이 행동, 특히 모성 행동은 1차적으로 에스트라디올, 프로락틴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만 앙컷 새끼 자체가 어떤 그 강화 효과를 주면서 모성 행동을 일으킨다는 거죠. 이러한 행동을 통제하는 페로는 이 내측 시삽전 영역에서 복축 피계하러 가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강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모성 행동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의 내측 시삽전 영역은 일부분 구성 행동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식 행동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생리심리학 9판 교재를 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